영영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은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무당 대 무당이라고 쳤을 때 이 무당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하면 이 사람이 눈치도 챌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 게 있어요. 거주지, 그리고 이제 직장 위치, 심지어는 어느 부서에 일하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촬영 접도록 하겠습니다.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영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기사 박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귀신 쫓는 퇴기사 박이율님을 게스트로 모셨는데 K-POP 데몬 헌터스, 줄임말로 캐대언의 글로벌한 인기를 같이 누리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맞나요? 아주 핫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죠. 퇴기사 박이율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춤 한번 추시죠. 저는 K-POP 데몬 헌터스 들어봤는데 캐대언으로 줄이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너무 귀엽네요, 저거. 아, 사자요? 사자는 명부를 받고 내려오는 역할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자는 인간이 아니고 진짜 부름을 받고 내려와서 데려가는 역할, 제대로 모셔가는 역할만 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자분들도 뭐 테마사인데 아이돌을 하고 있다.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기운적으로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신명에 따라서 어느 신명에 조금 더 기운이 센 사람은 이 직업군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할 수 있거든요. 연예계도 마찬가지예요. 반 정도 가능할 수 있는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당 사주랑 연예인 사주랑 비슷하단 말이 있잖아. 있죠. 왜냐면 신명에서 그쪽이 있거든요. 우리 이율님의 캐대언에 관한 부가 설명 잘 들었고요. 시선너머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포 체험담 혹은 지인의 공포 실화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제보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게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8년 전남 여수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의 목격자인 A씨가 제보한 이야기예요. 이번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꽤 많아서 제보자인 A씨 그리고 부대원들 7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B부터 H까지 순서대로 알파벳으로 호명하도록 할게요. 자, A는 98년도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빙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검을 받게 되었는데 상근 예비역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기간이 많이 짧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군복무 기간이 무려 2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A씨가 좀 특이한 게 12개월은 현역으로 전방에 가서 군복무를 해야 했고 나머지 14개월을 고향으로 내려와서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A씨는 최전방이죠. 백골 부대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가서 12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상병을 달자마자 고향인 전남 여수로 내려와서 상근 예비역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들어간 부대가 바로 육군 경비정이란 곳이었어요. 육군이지만 배를 타는 그 부대는 경비정장 그리고 부경비정장, 현역 10여 명 그리고 상근 예비역 10여 명 그렇게 구성된 부대였어요. 근데 그 현역과 상근 예비역이 마냥 똑같은 대우를 받진 못했어요. 상근 예비역은 출퇴근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 현역이 보기에는 좀 깔보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A씨는 성격이 워낙에 좋아서 그 부대원들과 쉽게 친하게 융화될 수가 있었어요. 상근 예비역이라는 게 집 근처에 다 배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고향 선후배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양 사람이라는 그런 플러스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안 볼 때는 형 동생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편하게 잘 지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같은 상근 예비역 부대원인 B의 생일이었어요. 그 서로 친근했던 상근 예비역끼리 서로 생일도 챙겨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상근 예비역이 출퇴근을 한다고 해서 퇴근 후 저녁 시간이 마냥 자유롭진 않았어요. 번개통신이라고 해서 불시에 부대에서 전화를 걸어서 만약에 자리에 없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번의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되면 영창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발휘했대요. 집에 있다고 해도 군복무 중이니까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됐어요. 하지만 1년에 단 한 번뿐인 그 친구의 생일이잖아요. 술 마시기 아주 좋은 핑계였죠. 그래서 A와 다른 상근 1명, 이 2명은 경비정의 견시 당직으로 빠져서 생일 파티에 못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그렇게 생일 파티를 하러 저녁에 여수에 보면 종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 종포라는 곳이 지금 여수 낭만포차 그곳이었다고 합니다.
A도 어지간히 술을 좋아해서 그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근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술이 덜 깬 그 상근 예비역들이 하나둘 출근을 하는데 인원을 체크하던 A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어제 생일이었던 그 B 있잖아요. 네. B가 안 오는 겁니다. 이야, 이 녀석 어지간히 마셨구나. 이 지금 지각한 거 간부들이 알면 난리 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B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니까 B가 어젯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상근 예비역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관병으로 치면 탈영이나 마찬가지인 아주 비상사태였거든요. 그래서 경비정장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상근 예비역들의 기강회의로 막 욕을 하고 딱 3시간의 유예를 주겠다 한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어제 술자리에 참석했던 그 B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상근 예비역, 그리고 A와 견시 당직을 섰던 그 상근 예비역 총 8명이 여수를 샅샅이 뒤져서 3시간 안에 B를 잡아오라는 것이었어요. B가 도박과 게임을 워낙에 좋아하던 녀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성인 오락실 그리고 PC방을 샅샅이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영 보고가 곧 상급 부대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B는 헌병대에 붙잡혀 오는 대신에 약 3일 후에 종포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어요. 사인은 익사. 군 검시관의 말에 따르면 지퍼가 열려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바닷가에 서서 소변을 보려고 했는데 그대로 실족사를 한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물에 퉁퉁 부른 그 시신의 머리에 타박상이 있었던 거죠. 그 검시관은 그렇게 물에 빠지는 과정에서 어떤 구조물에 부딪힌 그런 타박상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A씨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토박이잖아요. 그 근처에는 그런 상처를 낼 만한 구조물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런 의문도 잠시 이 B의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견시 당직 중이던 A 그리고 상근 예비역 1명 있잖아요. 그 2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이 전부 군기 교육대에 끌려간 거예요. 뭐 그나마 영창이 아닌 게 다행이었던 거죠. 경비정장은 관리 소홀로 감봉이 돼서 짜증이 막 나 있는 상태였는데 뭐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자, 본격적인 사건은 그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인원이 군기 교육대에서 돌아온 후에 시작되었어요. 인원들이 군기 교육대를 다녀오고 며칠 후에 그 견시 당직을 서던 C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 아침에 근무교대를 하러 갔는데 이 배에서 C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경비정장이 타고 다니던 지프차, 그 지프차도 같이 사라진 후였어요. 그렇게 급하게 보고가 올라갔고 그날 당일 썰물과 함께 부대 근처의 그 낭떠러지 밑에서 경비정장의 지프차가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안전벨트를 풀지 못한 C가 같이 타 있었고요. 자, 이 일로 부대는 한 번 더 뒤집어졌죠. 그리고 그 B의 사건 때보다 더 뒤숭숭해졌어요. 자,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A가 당직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날 그 상근 예비역들끼리 또다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때 또 1명이 죽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 술자리가 끝난 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차를 끌고 나왔던 그날따라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던 D가 원래는 술자리를 마치면 혼자서 집에 가기 바빴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그 부대원들 하나하나 다 집에다 데려다주고 그러고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경비정장은 면직, 그러니까 군복을 벗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이번에는 또 다른 1명이 출근을 안 한 거죠. 평소에도 신용카드 3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바로 E라는 녀석이었어요. 사고가 몇 번씩이나 있었으니까 바로 보고가 올라갔죠. 근데 새로 부임한 경비정장 있잖아요. 그 경비정장의 전화기가 불이 나더래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부대 근처 산에서 E가 목을 맨 채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서에는 카드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A가 전역하기 몇 주 전에 이번에는 F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부대가 육군 경비정인 만큼 당시 A의 부대는 검문도에 있는 부대로 보급품을 전달하는 그런 업무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2시간에 걸쳐서 전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부대로 돌아와 보니까 F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약 3일 후에 근처를 지나던 고깃배에 의해서 발견되었어요. 짬을 먹을 만큼 먹은 이 병사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실족사를 한 건지 정말 의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겠더래요. 대체 왜 그날 생일 파티에 갔던 부대원들이 하나둘 죽어나갈까?
그에 대한 내막을 조금이라도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전역 후에 만나게 된 G였어요. 이 G라는 사람은 그 상근 예비역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는데 그렇게 연락이 되어서 만나봤더니 G는 한쪽 눈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A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전역하던 날 고향인 전주로 갔는데 그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났고 그런 과정에서 눈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던 G는 무려 소주를 4병을 비우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자, G의 말로는 그 생일 파티가 있던 날 B와 C가 큰 다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그 상근 예비역들이 막 말려보고 했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려도 안 되니까 지쳐버린 G가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순간 퍼뜩 부대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니 계속 이러다가 경찰이라도 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린 죄다 영창을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G 혼자만 그 자리를 벗어났대요. 그게 아마 한쪽 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다. 그렇게 G는 말했어요.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는 오랫동안 이게 궁금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마지막 사람 H. H는 저녁을 하자마자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다음엔 내 차례야. 다음엔 내 차례야.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다가 미쳐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영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은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죠. 단지 A씨는 그날 당직을 섰잖아요. 그 당직을 섰던 것이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날 만약에 자신도 그 생일 파티에 갔더라면 자기도 지금쯤 무사히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율님, 도대체 이 상근 예비역들의 연속적인 죽음, 스스로 죽음을 택하던가 아니면 의문사를 당하거나 그런 사건들을 겪었단 말이죠.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부정을 한 명이 타서 그게 연속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터의 문제가 애초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 터 부정이 들었거나 저는 이 두 가지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터라고 하면 어디 터를? 군부대죠. 군부대에 풀리지 않은 영가들의 뭐 장난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데 뭐 상가집에 갔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진짜 그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요. 그 안의 기운을 먼저 파악하는 게 맞는데 저는 터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이 현역병들은 아무 일도 안 겪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죠. 터 안에서도 뭐 장소가 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공간에서 부정 타서 왔을 때 공유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근 예비역이 있는 공간에 뭔가가 있다. 혹은 한 명이 타서 왔거나 그게 전달이 돼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 네, 이런 일은 있으니까요. 네.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정해진 운명선이 아니고 부정을 탄 경우 이거는 이제 소위 없던 거를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으로 타는 것도 운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좀 불쌍하고 참혹해지는. 참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달려간 건데 너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떤 사건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생활하면서 좋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SNS 많이 하시잖아요. SNS에 글이나 사진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이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그냥 SNS 하면서 글하고 사진 같은 경우 특별하게 뭐 생각 안 하고 막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집 뭐 아파트 주변 환경, 뭐 차량 번호,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근무지 인근 그런 사진을 올리게 되면 그게 하나하나씩은 크게 의미가 없는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모이면은 또 어떠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이론상으로는 저희가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낱개로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지만 하나로 모자이크처럼 이제 이루어져서 하나의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거주지, 그리고 이제 직장 위치, 심지어는 어느 부서에 일하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기술을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는데 기술을 발달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 풍경이 있잖아요. 이게 어딘지도 알 수가 있어요. AI. 예, AI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오픈 AI 말고 전문적으로 해주는 또 업체가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만약 건물 안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밖을 보고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 어느 건물, 몇 층에서 찍었는 것까지도 나오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오픈이 되게 되면 안 좋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의해야 될 분들은 스토킹을 당했거나 아니면 또 당할 우려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많이 올려요.
출근 또는 퇴근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또 AI 기반으로 하는 분석 툴이 있어요. 그런 분석 툴로 SNS를 등록한 시간 그런 걸 쭉 넣으면 이 사람이 몇 시에 잠을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거를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 그런 루틴이 나옵니다. 그것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어느 시간대에 예. 이 사람이 집을 비우더라. 예,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많은 정보를 올리거나 굉장히 또 루틴하게 올리면 그게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사진 찍을 때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V. 요즘은 이거 아세요, 이거? 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V 그냥 무심코 하잖아요. 근데 V 할 때 이제 찍은 사진으로 지문을 이제 복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예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 네, 근데 이게 최근도 아니고 좀 됐어요. 2017년에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한 3m 정도 거리에서 찍은 고화질 사진으로 지문을 복제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고, 그 전에 2014년 한 해커가, 유명한 해커가 독일의 국방장관이 뭐 인터뷰한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손가락 모양의 사진을 보고 지문을 자기가 복제했다고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보이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살짝 헷갈리게. 이게 제일 낫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는 요즘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디 문을 열거나 시스템 할 때 이제 지문을 하잖아요. 이게 위조된 건지 사람인지 구분해는 또 기계도 발명했더라고요. 그건 좋은 기술이네요. 예, 좋은 기술이죠. 그리고 또 요즘엔 이제 SNS에 보면은 뭐 인스타나 다른 SNS 보면 사진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다운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SNS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음란물로 이제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로 음란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대전경찰청에서 그렇게 이제 지인들 SNS에서 사진을 다운받아서 딥페이크 음란 영상을 만든 고등학생들이 한 3명이 이제 검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스타에서 사진을 다운받아서 그걸로 딥페이크 뭐 봇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인들의 인스타그램. 예, 예. 그러면. 그리고 그걸 해서 이제 유포시키고. 아. 이런 범죄가 형법상 음란물 제조죄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런 범죄가 심각한 게 음란 영상을 삭제를 하더라도 이 삭제가 어디까지 전파됐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삭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 노출된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이제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든 음란물 같은 경우에 사실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죠. 헐리우드의 이제 유명 여배우 엠마 왓슨 그리고 또 갤 가돗 우리 원더우먼으로 나오는 갤 가돗 이런 배우들도 그렇게 딥페이크 이용한 음란 영상이 만들어져서 배포가 돼서 이제 좀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신상 파리 알바가 또 유행합니다. 뭐죠? 사무님의 뭐 주소, 뭐 전화번호 그런 거 알고 싶으면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뭐 여러 이유로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 게 있어요. 공개된 자료 그리고 SNS에 올린 자료 그리고 일반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그런 걸 활용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알바들이 있습니다. 일명 신상 털기 알바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음성을 또 위조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의 영상, 목소리에 나온 영상만 있으면 그거를 이제 AI를 이용해서 음성을 똑같이 이제 복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4월 달에 뭐 지하철역 안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딸한테 여성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나 납치됐다고. 근데 딸 목소리에 똑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라 납치범한테 돈을 보내라 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다행히 영무원이 그걸 보고 옆에서 듣고 남편을 통해서 딸의 안전을 확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했냐면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지니어링 그룹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350억을 입금을 엉뚱한 데 입금한 거예요. 범죄인한테 350억을 입금했는데 회계 담당자한테 어떻게 속였냐면 최고 재무 책임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제 위조를 했어요. 네. 화상회의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1대1 화상회의가 아니라 여러 명에서 화상회의 했는데 다 위조를 한 거죠. 이야. 이 사람만 이 회계 담당자만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시일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회사를 털기 위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한 건만 해도 몇백억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한 건을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AI를 활용한 목소리 또는 영상 위조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앞으로도 더 발달할 겁니다. 지금 초입 단계예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렇게 350억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잡기가 거의 어려운 게 어떤 식이냐면 350억을 입금했잖아요. 이 돈이 바로 거기 찾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다시 분산시켜요. 다른 나라로. 여러 나라로 분산시켜서 여기서 또 찾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나라로 분산시키고 많게는 한 10개국 정도까지 분산시켜요. 네. 보통 이제 중동이나 유럽권을 거쳐서 다시 이제 또 동남아 갔다가 이렇게 돈을 이제 한번 굴려서. 예, 자금 세탁을 하는 거죠. 자금 세탁도 하고 추적이 어렵게 그리고 중간에서는 또 가상화폐, 가상화폐로 이제 바꿔서 하는 거죠.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올리는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는 모든 재료가 다 범인들한테 좋은 범죄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쌈무이님 오늘 촬영 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쌈무이님한테 범행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상은 유포할 수 있지만 가족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가족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범죄하기가 더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이 위조된 영상 거기다가 가족에 대한 신상, 정보, 전화번호 다 있으면 정말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 좀 더 잘 아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잘 모르신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한테 이런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끊고 직접 다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오는 전화번호까지 이제 번호가 변조가 돼서 마치 아들이 이제 전화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끊어야 돼요. 끊고 다시 이제 진짜 아들 번호로 확인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협박하는 게 끊으면 죽인다. 근데 절대 협박법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협박법의 가장 큰 목적은 진짜 협박법인 경우에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근데 전화 끊었다고 내 인질을 죽이는 사람이 없어요. 협박법 없으니까 무조건 보이스피싱은 가장 중요한 게 끊고 텀을 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확인. 예, 확인하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방법 하나를 예. 떠올렸는데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암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과 나 사이에 어떤 암호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긴급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돈 얘기를 어머니한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소리를 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꿈뻑꿈뻑 뭐 이런 암호를 대고 돈 얘기를 꺼내거나 그럼 엄마 나야. 진짜 나야. 급하니까 돈 보내도 돼. 어머니가 보통 그걸 까먹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문자로 꿈뻑꿈뻑 보내놓으면 예. 또 그게 해킹되면 또 예. 털리니까 포스트잇에 냉장고에다가 꿈뻑꿈뻑을 적어놓으시면 어떨까?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무조건 끊고 확인하는 게 제일 납니다. 제일 낫습니다. 아닌데요? 아, 아날로그가 복잡해요.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까먹어요. 어머니들이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은 상관없는데 나이가 좀 고령이신 분은 까먹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붙여서 예. 냉장고에 탁 이게 붙여놓으면 뭔지 하고 버린다니까요. 꿈뻑꿈뻑. 이게 뭐지? 꿈뻑꿈뻑이 뭐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생일 뭐 파티 같은 거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생일 끝나고 이제 생일 기념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요 하나로 인해서 무슨 정보가 유출되는 건 없는데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계속 모니터를 하면 생일도 나올 수 있고 반려견 그리고 뭐 전화번호 그런 게 다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음을 먹고 내가 쌈무이님의 뭔가를 해킹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비밀번호를 할 때는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생년월일, 전화번호 뒷자리, 반려견, 전 절대 안 반려견 씁니다. 이름 안 쓰면 좋은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정보를 유치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게 브루트 포스라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작위적으로 이제 계속 매치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출될 수 있는데 브루트 포스 공격이라는 거는 만약 비밀번호가 4자리면 어떤 입력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에 1111 했다가 1112, 1113 조합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굉장히 힘든데 이거는 자동 입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간만 좀 자기가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자리면 금방 알 거예요. 4자리면 금방 네. 뚫릴 수 있죠.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는 로그인 뭐 5회 이상 해서 실패하면 이제 딱 닫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못하게 하기 위한 거고 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를 한 12자리 이상으로 그리고 이제 특수문자, 뭐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하면은 조합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꿀팁이네요. 까먹죠, 근데 비밀번호. 5회 인증 요즘- 실패하셨습니다. 요즘 까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터넷상에 우리가 사진이나 이 글을 올리고 또 순간에 또 아유 이거 또 삭제해야겠다. 삭제를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사라진 것 같지만 이게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남아 있냐면 우리가 이걸 입력을 하면 이 인터넷 자체에서 검색 엔진이 이제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임시 저장을 해놔요. 저희가 볼 때 구글에 볼 때 뭐 캐시라고 있잖아요. 캐시. 네네네. 캐시가 이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그걸 삭제하더라도 한동안 그게 남아 있고 삭제 요청을 해도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웹 아카이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카이브가 원래 뭐 기록, 저장소. 저장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웹 아카이브는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입력되는 모든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라는 모티브 안에 이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자료를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삭제를 해달라고 해도 삭제해 주지 않습니다. 웹 아카이브에는 저장이 되면 사실 삭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혹시나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멸망했어요. 인류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찾는다던가. 예, 남기겠다. 또 요즘에는 이제 한 아이디로 연동돼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하면 굉장히 또 까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가 뚫리면 다 이제 뚫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많이 쓰는 게 구글을 많이 쓰잖아요. 구글은 뭐뭐 있죠? 지메일, 유튜브, 크롬 자동 비밀번호 생성, 구글 포토, 구글 페이. 그러니까 요거 한 개가 털리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버려요. 다 털리는 거죠. 다 털리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2단계 인증하는 거. 좀 맞습니다. 귀찮지만 2단계 인증을 하고 가끔씩 보안 계정 들어가 보면 뭐 어디에서 이제 탈취 시도가 있었다. 공격 신호가 예, 공격 시도가. 저도 이제 외국에서 막 제 아이디로 막 하려던 걸 몇 번 예, 받았습니다. 받고 또 바꾸고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서. 예, 이런 점들을 조심하셔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못했던 한 3년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다 스토킹 때문이었는데 또 지금은 뭐 잘 해결이 됐지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의 제보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 이메일을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 방송 카톡을 공개했단 말이죠. 그쪽을 통해서 계속 연락이 오고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죠.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완전히 공개 안 하진 못하겠지만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SNS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전국의 무당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영화 곡성에 대해서 현직 무당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리 모시겠습니다. 와, 박이율, 박이율. 자, 우리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막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에에에 하고 맞아요. 작두를 타고 막 피 뭐 이렇게 바르고 막 이렇게 바르고 하잖아요. 네. 돼지 찌르고 그죠? 그런가요, 진짜? 그게 이제 곡성에서 나온 굿이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대살굿으로 알고 있는데 대살굿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대수대명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황해도 쪽의 굿인데 신명에 따라서 굿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신명에 따라서 이렇게 오셨을 경우에 저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작두 타가지고 저도 이러고 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작두에 올라서 이제 어느 영역에 신명을 딱 맞이했을 때는 저도 이게 완전히 헷가닥해가지고 막 뭐라고 뱉고 막 그래요. 도사줄에 계신 신명님들께서 오시면은 굉장히 차분해지고 좀 달라요. 도술도법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다르고 무당 쪽에서 이제 불리는 신명분들께서 뭐 대신 할머니, 어느 할머니 이렇게 오시면 저 역시도 막 이렇게 뜹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저희 집안 자체가 무교예요. 없을 무교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은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상관없다라고 살았던 사람인데 신구 때 좀 걱정했어요. 다들 걱정했어요. 저를. 왜요? 그냥 일반인이었던 완전히 이런 쪽에 무지한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선배들도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우려를 했고요. 막상 딱 본판 가보니까 제가 갑자기 그 순간순간 인지가 됐는데 막 이러고 뛰고 있고요. 네. 작두에 저도 올랐고요. 그 칼날이 다 느껴졌었어요. 댄스왕이 됐습니다. 댄스왕 그때 춤도 췄습니다. 기억이 전부 다 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뒤늦게 다 나요. 뒤늦게? 네네, 중간중간에 정신이 없어요. 되게 정신이 없는데 결국에는 다 났고 특히 작두에 올랐을 때는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게 혹시 잔상처럼 은은하게 기억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명하게 그 장면이 보이는 건가요?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까지는 다 기억나죠. 동이에 탄 거, 작두에 오른 그 칼날의 그 서늘함, 그다음에 할머니 오셨을 때 막 이렇게 신장대 들고 뛴 거, 제가 호명한 거, 신명님들을 이제 혼명한 그것도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어느 신이 계신지 몰랐잖아요. 근데 제 입으로 호명을 하다가 어느 분을 호명했는데 다들 이제 놀랐죠. 왜냐면 그때는 딱 뛰다가 땡땡땡땡 이랬어요. 글자가 뜨더라고요. 신의 이름이? 네, 땡땡땡.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지? 그러고 땡땡땡땡 그러니까 다들 우와 해가지고 네 글자가 네 글자가 떴었어요. 옥황상제, 뭐 저승사자. 그러한 명호가 그런 식으로? 그런 명호가 떴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 10수년 전에 댓글에서 본 건데, 물론 그분은 뭐 장난식으로 댓글을 올렸겠죠. 근데 갑자기 또 올랐어요. 그 칼을 탄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칼의 어떤 날카로움을 못 믿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과로 테스트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칼날을 장미칼로 바꾸면 어떨까, 막 그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네. 어느 칼이든 간에 신명이 오시면 절대 베이지 않아요. 그거는 와.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는 신고 때 이후로도 작두에 몇 번 오른 적이 있어요. 제 제갓집 때문에. 근데 일단 저희는 알잖아요.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 거기 때문에 아는데, 장미칼이든 뭐든 간에 날이 서 있든 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작두에 오르기 전에는 준비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게, 마음가짐이나 이 제갓집에 대해서 뭔가 살리겠다는 마음이 좀 없고 삿된 생각들이 많으면요, 작두에 올랐을 때 분명히 무슨 일이 발생해요. 구슬할 때 작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 작두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제갓집에 부정한 거를 이제 물려주시는 신명이 이제 오르시는 곳이에요. 이제 칼이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쯤에, 처음에 물론 부정을 다 물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작두 신명을 청해가지고 이제 제갓집의 모든 부정을 싹 날려버리고 공수를 주십니다.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또 그런 건 아니네요. 굿 자체가 제갓집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점사만 봐도, 오셔서 전달만 드려도 이미 저희는 알잖아요, 오셨다는 걸. 근데 일반인 분들은 아리까리 하세요. 점사 볼 때도 뭔가 진짜 저를 다 놓고 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단 말이죠. 구청은 아예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구청에 있으면은, 평소에는 저는 절대 티를 잘 안 내요. 동자가 서운해할 정도로 티를 잘 안 내는데, 구청에 있을 때는 아예 놀아, 그러면 저는 이제 다 내려놓고 이게 신명 청해서 그대로 보여드려요. 보통 동자신이 씌이면 아기 소리를 낸다거나 네. 합니까? 네, 저도 그래요. 저 그러는데 제가 그걸 너무 안 해서, 동자도 제 캐릭터를 알아서 그냥 옆에서 형아 하기만 하지 막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 형 좀 해봐. 뭐야 이거? 너무 징그러웠는데? 이율님이 오늘 내가 구슬을 해야 돼. 그냥 엊그저께 술 너무 많이 먹고 안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위반하고, 네. 위반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위반하고, 오늘 도저히 올라가면 이게 빌 것 같은데, 뵐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제가 사실 저도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초반에 저도 예. 그런 자리가 있었죠. 당연히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는 날, 술이 오가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 날에 이제 제가 만약에 구슬 올라갈 때,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저는 뭘 참아요? 술 먹는 거. 칼날을 참았다든지 고통을 참았다든지. 근데 한두 잔 정도 이제 제가 인지하고 마시면 용서해 주시는데, 제가 만약 정말 맘 놓고 마셨다 그럼 저는 분명히 사단 납니다. 발이 잘리거나. 잘리거나 아니면은 멍이 들거나 피는 봐요. 무조건 피는 봅니다.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봐? 내가 오늘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나 이거 안 받겠다. 그거는 이제 매너의 문제죠. 제갓집 기다렸는데 내가 술 먹어서. 대체 없어요, 대체? 그럼 제갓집이 원하지 않겠죠. 저한테 오셨는데 만약에 뭐 다른 사제나 뭐 이렇게 부탁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그게 굿이 있으면 네. 며칠 정도 전부터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저는 한 3일 정도부터 조심해요. 그러면 그 영화에 나왔던 뭐 산 동물을 이렇게 거기서 도축하고 그런 것도 하나요? 이제 그게 대수대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 대살굿 같은 경우에도 재물을 바쳐서 이 사람의 부정과 이 사람의 명을 좀 살려주는 그런 굿인데. 대신 동물을 죽이는 거네요. 네. 나 대신할 때 죽일 살. 근데 대살. 대수대명 할 때 대체적으로 닭을 많이 쓰기도 하고, 대수대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데 그걸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좀 있냐면, 국가 관련된 거는 이제 나쁜 약간 사이비 무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해야 된다. 쌈무이고 뭐 안 하면, 굿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돈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그게 사기로 이제 간혹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네. 어느 곳에서 퇴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위 몇 천의 금액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한 6년이 지나신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귀신을 보고 뭔가 이렇게 자꾸 영적인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영적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걸 계속 겪는 거죠.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퇴기라고 하는 거, 이제 퇴마 퇴기는 귀신이 빙의된 경우나 귀신이 뭔가 연관이 많이 된 경우인데, 그런 게 아니고 부정을 타서 애군을 갖고
받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힘든 거였어요. 그 애군이라는 거는 장례식에서도 붙어올 수 있고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서 본인이 좀 최악의 시기였을 때 하필 상사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극악으로 치달아서 정신건강의학과 쪽에 이 정신병 반, 그 다음에 애군 반. 그 애군을 물리기만 해도 꿈자리는 괜찮아져요. 근데 거기는 이제 퇴마로 가서 엄한 귀신이 없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거의 1,500에서 2,000 가까이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있죠. 기본적으로 있고 예. 거기서 뭐 더 나아가는 경우는 뭐 각자 선생님들의 재량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 좀 정해놓고 하는 편이고 그 이상을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몇 명이 동원되죠? 굿당에서 삼촌들 도와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굿당 사장님 또 도와주시는 저희 형제들 해가지고 하면은 10명 이상 합니다. 10명 이상. 그 10명 이상의 인건비와 뭐 음식 재료값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굿당 그 빌리는 거 뭐 네. 여러 가지 하면은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저희의 목적은 사실 그거예요. 기존에 하도 굿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떠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굿은 원래 정말 신성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많은 의식 중에 하나인데 이 굿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였고 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안 좋게 활용하시는 분들과 또 저희처럼 좀 올바르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 일반인 분들은 굿 얘기만 들어도 저게 일단 뭐야 라고도 생각하실 거고 뭔가 사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차라리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네, 평균값을 네, 평균값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싸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어떤 제갓집 손님이 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천도굿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쟤는. 그래서 천도굿을 하셨군요. 근데 뭐 본인도 아시다시피 이제 꿈에서 계속 나타나시지 않냐, 두 분이. 근데 맞대요. 얼마에 했냐? 저는 많이 했을 줄 알았어요. 많이 불렀을 줄 알았는데 그거의 반을 부른 거예요. 할인 기간이었나? 근데 이게 말이 안 50% 되는 할인. 게 대관 뭐 하면은 그 비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금전 가지고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막 후려친 거예요. 급하니까 후려쳐가지고 그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싸든 비싸든 좀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우리 사람이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냉정한 이성도 네. 좀 가지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죠. 터무니없이 싼 집을 조심해라. 그것도 조금 뭐 이런 말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의외로 많아요. 사고 매물이다. 네. 그러면 사람들 중에 의뢰인 중에 절대 구술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 그럼요. 굿은 수많은 의식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 절에서 초기도 발언하시잖아요. 가정 안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 성취를 위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초기도로도 정성 어리게 초기도로만 해도 조상이나 다 자정돼 있을 경우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굿이라는 걸로 크게 가져가면 여유 있으신 분들 아닌 이상은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퇴기굿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낭비 그 다음에 뭐 나아지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경우에는 뭐 치성이라든가 어떤 뭔가 자기 자신의 직업적인 부분이라는 걸 좀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례가 아닌데 굿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로도 가능한 케이스가 너무 많고 전 대체적으로 다 기도로 돌려요. 인간의 노력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무리 뭘 해드려도 그거를 못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인간은 원래가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도 보여줘야 되는 어떤 노력이 있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힘이 나니까 해드리고 그런 게 이제 피드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굿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네, 그리고 무조건. 사람마다 다르다. 네. 그러면 반대로 무당이 굿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저 많이 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손님이 제가 이러이러한 당했으니까 저 굿 좀 해주세요. 저 방책해주세요. 부적해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되는 경우에도 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게 그 후차에 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소위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죠. 나약한 상태라든가 뭔가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도 힘이 나서 해줄 수 있고 그 후차에서도 피드백이 오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걸 저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뒤에 가서도 조금만 뭐 상처받거나 이러면은 다시 굴에 들어가서 선생님 제가 지금 또 막 이럴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제가 저한테 뭐 수억을 갖다 줘도 저 안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는 거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굿을 했는데 거기 이제 쫓아내려는 대상이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죠. 의례적으로 좀 있어요. 숨어있는 경우에 점사를 보다가 뭔가 좀 있긴 한데 일단 가려져 있는 경우에 근데 태기굿에 들어가면 어차피 제가 다 뺄 거니까 상관은 없다만 손에 댔을 때 놀라는 경우가 있죠. 제가 눈치 못 챘던 애들 그때 이제 다 드러나긴 합니다. 역공을 당하는 거 아닌가요? 역공? 역공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고 그때는 저희가 웃음기가 없어요. 장난기 그럼 역공을 당하면 본인 시이나요? 신명이 있기 때문에
찌는 거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물리적인 상처들이 생기죠. 멍이 든다거나 튀었을 때. 저는 그 사례를 예전에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안 부딪혔는데 멍이 들어요? 그 탁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가둬뒀는데 가둬둔 상태에서 한 명이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럼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왜냐면 그 목소리 파장에서부터 저기다 뚫고 나가야 돼 그러면서 탁 튀는데 뭐 어디로 터든 여기에 물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곡성처럼 무당과 무당이 원격으로 살을 날리는 그런 배틀이 가능한가요? 이제 텔레파시 배틀이요. 네네. 가능하죠. 가능하고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왜냐면 사땡 감정으로요. 네, 무당 대 무당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한쪽이 정말 만약에 이쪽에서 자기 손님에게 뭔가 해를 가하고 여기에 넘어왔다고 쳐요. 넘어와서 상담받았을 때 이 무당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 무당 누구냐? 그래서 이제 억하심정으로 뭔가 막 할 수는 있겠죠. 하면 이 사람이 눈치도 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간에 살을 날릴 수는 있다만 그게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고 둘 중에 한 명이 살을 받아도 안 받아도 신에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사땡 감정으로 진행을 한 거를. 그래서 타당하게 오케이 사인이 내려오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추천을 안 하거니와 반드시 무슨 사단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명 다 안심을 할 수가 없다. 가능은 해요.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서로 살을 날렸을 때 어쨌든 살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벌전을 받을 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크기의 벌전을 받나요? 만약에 둘 다 타당해요. 그럴 경우에는 동등하다고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상처를 입겠죠. 근데 확실히 도력이 높거나 도력이 높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하는데 도력이 높다는 가정하에서는 확실히 이쪽이 먹히죠. 근데 타당하게 살을 날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말 그대로 범죄자 같은 경우에 범죄자도 인법에서 판단이 제대로 됐다. 소위 이제 경찰, 검찰, 판사, 민중의 지팡이에서 판단을 좀 잘했다라고 하면은 살을 날릴 그 사인 오케이가 그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인법에서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 대중들이 이 사건을 봤을 때 빠기치는 경우 너무 화가 나. 그런 케이스도 많죠. 근데 그 경우 한정에서도 오케이 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극악의 범죄자 중에 살 많이 맞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다른 무당이 우리 이율님에게 딱 살을 날렸어. 네. 딱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쌈무이 무당이 딱 살을 날렸어. 일단 당연히 알고요. 살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캐치가 되고요. 누가 날렸는지도 캐치되나요? 당연하죠. 네, 그거는 신이 있으면은 그리고 수행을 잘했다고 하면 바로 뜹니다, 얼굴이. 어쨌든 댓글도 떠요. 저는 아니에요. 다들 뭔가 각박한 세상인데 그냥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같이 단합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곡성에서 이제 황정민 씨 붙었을 때 그거가 과장됐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요. 오히려 진짜 실려서 하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위험할 뻔했네요. 아마 옆에 누가 계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내려놓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질감 없던 굿 장면이었습니다. 연기의 신이죠. 굿. 자, 오늘도 무시무시하게 들으셨나요? 저희 시선너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밤 되십시오.